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고 24학년도 임용 시험이었고요. 시험을 보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여기? 어떠셨는지. 어제 오늘 뭐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많고 저는 임용 수업을 시작한 지는 이제 3년? 4년 정도 정식으로 시작한 지는 그렇게 됐고요.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제 생각에는 한 10년, 15년 전부터 이 수업을 접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선배님들 다 지도를 제가 했었고요. 이 시험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지금 3년째. 헷갈린다. 3년인지 4년인지가 헷갈리는데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임용도 하고 수능도 하고 뭐 일반 직장인도 하고요. 그다음 뭐 경제 영어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네가 임용 전문 강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잘해볼게요. 전문 강사가 따로 있겠습니까? 잘하면 되죠. 저는 이 시험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왜 좋아하냐면은 주관식이라서 그리고 영어로 답을 쓴다라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시험이 어렵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 그냥 영어 선생님이 되시려면,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실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래서 요번 시험이 어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작년보다는 뭐 어려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근데 그 어렵다 쉽다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거 사실 믿을 건 못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웠으면 어려운 거고 여러분이 쉬웠으면 쉬운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임용시험을 접한 게 한 10년, 15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계속 봐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험이 쉬워졌죠. 어느 순간부터 시험이 쉬워졌고 이제 그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 엄청나게 어려웠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수 있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어의 리딩 실력은 갑자기 늘어나지도 않고요. 갑자기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년 공부한다고 이게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르면은 1년 공부를 안 했다고 확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철저하게 지금 리딩 실력을 보는 거거든요. 일반 영어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공평하고 공정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웠다면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직 영어를 덜 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은 간단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사실은 내가 되게 며칠 전에 수능할 때랑은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힘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이제 힘들 거고, 저도 사실 힘들어요. 저도 사실 힘들고 그래서 잘해볼게요. 여러분이 부디 그냥 수업 들으신 분들이 잘 봤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임용 수업을 하면서 1월달 수업을 어떻게 시작할까. 그래서 1월달은 이제 기출문제 풀이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금년 24학년도도 있고 1월달이 4주니까 그 전까지 해서 한 4개년도 기출문제를 정식으로 한번 제대로 풀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까. 왜냐하면 제가 이 임용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느낀 게 기출문제에 대한 올바른 풀이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쪽 해석 다르고 저쪽 해석 다르고 답도 서로 더 다르고, 그래서 막상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려는데 이 기출문제부터 보는데 그것도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이번 기회에 싹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문장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답도 여러 가지로 한번 제시해보고, 그래서 내년 1월달은 기출문제로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오늘 24학년도 것도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그때는 뭐라 그럴까, 좀 다 정리를 해서 단어부터 뭐 영어 전반적인 거 다 가르칠 거고, 오늘은 최대한도로 일찍 끝낼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답이니까, 물론 답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상태지만 제 버전의 답이죠.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 생각의 답인데, 근데 그걸 알려드리고 최대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해석이라든지 어떤 단어라든지 이걸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답안을 이런 쪽으로 쓰는 게 어떨까라는 제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봤었으면 참 좋은데 지금도 계속 그 생각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이 사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처음부터 쭉 가보자 그러면 자기 아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빠 얘기를 해요. 이게 문제는 문제 밑에 이미 보셨고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이 지문 안에서 찾아서 쓰는 거죠. 기입형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논란도 많이 되고 사실 그런 건데 예년에 비해서는 사실은 저는 논란이 될 만한 거리는 금년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아빠를 얘기하면서 아빠는 원래가 되게 cheerful하면서 kindly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그냥 훑어만 드릴게요. 아빠가 34살에 아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언틸이 왔다라는 거는 뭔가 변화의 느낌이고 33살 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34살 때까지는 이랬는데 그때 이후로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때 뭐 하나 봤더니 farmhand였죠.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말도 있었고 그래서 말 몰고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읍내 나가는 거죠. 타운이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그러면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노는 거죠. 노는 얘기를 쭉 해요. 집에 돌아오는 얘기도 하고 이제 문제는 문제라기보다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대요? trying to rise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rise in the world니까 조금 우리말로 조금 조금 좀 성공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농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성공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다. 근데 이제 35 봄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거예요. 34살 때까지는 이랬기 때문에 34살에서 인생이 뭔가 변화가 있는 거겠죠. 엄마랑 결혼을 하셨고 엄마는 이런 분. 이거 너무 귀엽죠? 자기가 태어난 거를 리글링 하면서 크라잉 하면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글링 한 거 보니까 제왕절개는 아닌 것 같죠? 느낌이. 그리고 이제 두 분한테 뭔가 일이 생겼고 became ambitious입니다. 그러니까 ambitious가 나왔다라는 건 이거의 반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trying to rise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여기서 보이시면 되는 거죠. ambitious의 야망이 야심에 뭔가 커다란 꿈이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커다란 꿈을 꿔보는 거고 그래서 getting up in the world니까 똑같은 얘기. 지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좀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부자도 되보겠다는 생각. 근데 아마 엄마 때문이었을 거다. 그게 엄마가 responsible이라는 얘기죠. 아빠가 아니라.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책도 많이 봤을 거고 생각이 좀 있었을 거다. 그러면서 쭉쭉쭉 얘기하다가 엄마의 지금 꿈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아빠를 induced 한 거예요. induce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꼬시는 거잖아. 어머하게 만드는 거니까 농장일 그만두세요. 그다음 갖고 있던 말 팔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도록 엄마가 얘기를 했던 거죠. 됐죠? 무난해요 사실은. 그리고 엄마는 이런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여기인데 엄마의 여기 for라는 거는요 느낌이 그녀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셔도 좋은데 for가 보통 문장 맨 앞에 나오게 되면 누구누구의 경우가 괜찮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우에는 원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 엄마는. 근데 아빠나 나 엄마의 자식인 나의 경우는 엄마는 정말 incurable이니까 이게 정말 치료 불가잖아요. 우리말로 못 말린다고 하죠 느낌이. 그러니까 못 말릴 정도로 이런 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냥 쭉 읽어오게 되면 여기 들어갈 단어는 사실은 무난하게 여러분이 잡으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되게 소박한 거죠. 원하는 게 없지만 아빠나 나는 엄청나게 잘 됐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끝에 들어갈 답은 오늘 답은 뭐죠 여러분? 뭘로 하시면 될까요? 이미 지금 거의 이거는 일치를 봤다고 얘기를 하던데 앞에 나왔던 ambitious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답은 A의 1번 답은 A의 3 ambitious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다른 답이 나올 게 없죠? 이건 ambitious입니다. 자, 무난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 시인데요. 시가 저는 제가 이제 임용 수업을 하면서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좋아지는 게 뭐냐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바뀌어서 너무나 신기한 게 제가 시를 좋아하게 됐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시라면 정말 쳐다도 안 봤었는데 시를 보면서 영어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시라는 게 읽힌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교 때는 정말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냥 시가 읽힌다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도 처음에 항상 시가 그런데 저는 아직 영어 실력이 딸려서 그런지 처음에 딱 읽고 나서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고 나면은 뭔가 그림이 보이고 그래서 이것도 저는 되게 유명한 시인데 저는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대충의 어떤 그림만 그려드리고 1월달에 수업할 때는 정말 리서치를 엄청나게 해서 이 시에 관한 공부를 엄청나게 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게요. 정식 수업 때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때 사전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시험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시를 읽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머릿속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오늘 설명은 조금 불충분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리서치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그냥 느낌을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Midnight Moments의 Forest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숲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밤중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한밤중의 숲이 어떤지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근데 Something Else가 Alive입니다. 근데 뭔가가 지금 살아 움직인다? 어디 옆인가 봤더니 Clark's Loneliness죠.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이야? This blank page이고 When my fingers move죠.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백지가 놓여 있고 내 손가락이 움직인다. 뭔가를 적기 위해서 백지가 하나 놓여 있고 벽에는 시계가 걸려 있는데 시계는 외롭게 지금 혼자서 가고 있는 모습. 근데 지금 뭔가가 다른 게 alive 하고 있다. 그냥 여러분 막 상상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지금 그려진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머릿속에 그려진 모습이고 현재 상황이고. 일단 가볼게요. 자, 창밖을 내다봤더니 별은 안 보이죠. 그것도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많을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쭉 조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더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뭐보다 더 가까울까 봤더니 별보다는 더 가깝겠죠. 별보다. 그 다음에 though deeper죠. 근데 별보다는 가까운데 darkness 안에 더 깊게 들어가 있으니까 별은 반짝반짝 빛나서 보이지만 뭔가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별보다는 가까운데 저 어둠 속에 깊이 뭔가 더 숨어있는 something이 loneliness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가 나왔기 때문에 이 더가 되게 그런데 이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럼 이 something이라는 게 alive 하다, 들어오고 있다, something이 이런 느낌 보이죠? 두 개가 지금 같은 건데 백지에 내 손가락 움직여, 시계는 하나 걸려 있겠죠? 뭔가가 움직인다. 창밖을 내다봤더니 이런 상태. 근데 스타보다는 더 가깝지만 더 어두운 뭔가 거기서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cold죠? 차가워요. 자, delicately니까 느낌이 되게 조심스럽게 느낌할까요? 원래 delicat하다라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깨질까봐 되게 아주 세심히 다뤄야 하는 게 delicat한 거죠. 항상 저 느낌이 거거든요. delicat하게 되면 뭔가 조심스럽게 느낌이 보이고 as the dark snow처럼. 이거는 제가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delicately 한 건데 fox의 nose가 touch twig and leaf입니다. 봤더니 자,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밖에 지금 midnight에 forest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두 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창밖으로 보이는 forest의 모습이 결국 내 머릿속인 거죠, 지금. 그죠? forest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midnight에 뭐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창밖을 내다봤더니 별이 안 보인다? 지금 숲을 내다보고 있는 건데 밖에서, 숲속에서는 something, 별보다 더 가깝지만 뭔가가 더 deeper한 게 다가오고 있죠. 봤더니 그게 뭐야? fox인 거예요. 한 여우의 코가 트윅하고 리프를 터치하고 있죠. 근데 터치하는데 이 delicately가 지금 어디 걸릴까? 문맥상으로 여기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게 사실은 읽기 나름이잖아요. cold한 거는 nose고요. delicately하게 뭐 하니까? 건드리는 거죠. 그럼 여우가 조그맣게 여우가 등장을 해서 여우의 코가 이렇게 나뭇잎을 슥슥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two eyes니까 눈 두 개가 serve a movement. 이 serve라는 거는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눈 두 개가 movement를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That now, again now, and now, and now. 이거는 느낌이 지금 움직여. 조금씩 움직이는 느낌이죠. 움직여. 지금 또 움직여.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여우가 sets neat prints into the snow죠. 프린트는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이게 주어고 이게 터치스 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여기 sets가 같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에 넣으세요. 죄송.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맙시다. 왜냐면 옆에 지금 two eyes가 나왔죠. 그 주어의 의미가 없어요. 주어의 의미가 없고 그냥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취소. 자, 그러면은 여우가 니트한 프린스를 이 눈에다가 찍는 거죠. 셋이니까. 그러니까 여우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면서 우리말로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이렇게 뚜렷한, 니트한 거니까 그런 발자국들을 하나씩 찍어가는 거예요. 여우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내 머릿속에 지금 창밖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머릿속에서도 뭔가 여우 같은 뭔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발자국을 찍고 나가는 게 between trees죠. 나무 사이에서 조금씩 찍고. 제가 여기서 아주 뿅 갔는데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lame shadow죠. lame이라는 거는 느낌이
발을 저는 거잖아요.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legs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거죠. 천천히 주저주저. 어디? by stump. stump라는 거는 구루터기, 나무 밑둥이잖아요. 그 옆에. 그 다음에 in hollow. hollow는 뭔가 깊이 파이는 구멍이겠죠. of a body. 이 body는, 이 of a body는 어디에 걸려요? shadow에 걸리겠죠. 이 body의 shadow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body는 여우겠죠. That is bold to come here. 여우의 body는 되게 대담하게 지금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가 되게 멋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여우라는 게 지금 여기까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우가 머릿속에 지금 저 밖에 있는 여우가 뭘 상징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상이죠. 시상. 시의 아이디어. 시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이디어가 처음 등장을 해서 머릿속에 Dark Snow 등장을 해서 뭔가를 건드리면서 눈을 가지고 여기저기 움직이고 보면서 그러다가 눈에 발자국을 찍고 그 다음에 나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 여우는 밖으로 나오려고 해요. 포레스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야.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 시상이 떠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왜 멋있었냐면 저는 이 바디는 나오려고 하는데 이 바디의 쉐도우는 뭐예요? 비틀거리면서 발을 절면서 뒤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뭔가 시에 대한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나려고 하는데 전부 다 생각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의 몸통은 나오려고 하는데 그림자는 뒤에 있는 모습. 크로스 클리어링스죠. 클리어링스 하게 되면은 이 집이 있으면 집과 나무 그 숲과의 이 중간에 그 뭐죠? 그 공터 같은 게 클리어링이잖아요. 숲이 끝나는 곳이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눈 하나. 근데 widening 하면서 deepening 하면서 greenness죠. 뭘 상징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그린하다라는 게 뜻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눈이 반짝 빛나면서 집중하면서 coming about its own business죠. 여기 보통은 go about을 많이 쓰죠.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눈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하나같이 이러면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죠. 저쪽 쭉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till 그러다가 sudden sharp hot stink of fox죠. 스팅크는 냄새란 말이야. 여우의 아주 강한 냄새가 갑자기 딱 나면서 이 시 어디로 들어와요? 이 머리에 dark hole로 들어오는 거죠. 그 이 어두운 구멍이라는 이거 두 개 동격으로 보시면 돼요. 내 머리가 지금 되게 어두운 하나의 커다란 구멍. 그 안으로 뭔가 지금 박스가 확 하고 들어온 거예요. 결국 우리말로 어떤 느낌이요? 뭔가 시상이 떠오른 거죠. 창밖은 아직 봤더니 스타는 없죠. 클락은 계속 티킹하고 있죠. 페이지는 프린트 된 거예요. 페이지가 프린트 됐다라는 거는 지금 프린터에 무슨 프린트 했다 이게 아니라 아까 백지로 했었던 거기에 자기가 시를 완성한 게 보이죠. 그러니까 시를 완성했다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대충 그림 그려집니까 여러분? 설명이 됐어요? 네, 요 눈이 녹색인데 왜 이게 그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어요 여러분? 박스가 상징하는 게 뭐고 숲속에 있던 뭔가 움직이던 것이 조금씩 이렇게 다가와서 내 머리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숲속이 상징하는 거는 이 시인의 머릿속 뭔가 조금씩 움직인다, alive 했다. 그거는 시상, 시에 대한 아이디어. 조금씩 떠오르죠?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아이디어가 펀뜩하고 들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이 정도 하는데 왜냐하면 다음에 할 때는 모든 단어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제대로 알고 다시 한번 읽게 되면. 근데 여러분이 사전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 보는 그 순간에 이 정도만 이해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자, 뭐가 핵심이죠, 여러분? 이 블랭크 페이지죠. 처음에 블랭크 페이지였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된 거죠? 페이지가 프린트가 된 거죠. 알겠죠? 그 느낌으로 지금 보셨으면 되고 그거가 사실 쉽게 잡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았죠. 솔직히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시는 여러분 천천히 그냥 쭉쭉 읽어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했던 거는 블랭크 페이지하고 저는 처음에 풀 때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일단 풀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한 3번 정도 읽고 나서 이게 보였고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블랭크 페이지가 이렇게 됐다라는 게 결국은 페이지에 뭔가가 메꿔진 거고 박스는 시에 대한 아이디어로 보시면 되고 자 문제가 자 보시면은 이 personification 의인화 의인법이 나왔죠. 저는 사실 이런 쪽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 시나 어떤 문학 쪽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일반적인 personification의 의미로 봤을 때 답이 지금 다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답이 뭐래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아보셨을 텐데 답을 뭐라고 나오고 있죠? 답은 지금 클락이라는 게 중론이죠. 왜냐하면 클락의 loneliness가 있기 때문에 시계가 lonely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그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오늘 그 다른 분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난 설마 이게 답일까 그런 생각 아직도 들어요. 그런 생각이
설마 이게 답일까? 로니 클락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혼자 생각해. 로니 클락이면 모르겠는데, 클락스 loneliness죠. 그럼 뭐죠? 그냥 혼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 지금도 해요. 그리고 이게 문제, 바로 나오자마자 세 번째 있는 이 단어를 문제로 낼까? 내가 출제자라면? 그리고 누가 봐도 빤히 보이는 이거를 과연 문제로 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클락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어요. 그 제가 지금 평가원 페이지에다가 뭐 말도 뭐 받아들여지도 않겠지만 이 신청을 그 문제 검토해달라고 글을 올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의인화는 어디 갔어요? 섀도우 아닌가요? 저는 섀도우가 더 문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처음에 딱 봤을 때 아까 이 부분이 너무 멋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우가 앞에서 여우는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여우 뒤에 그림자는 다리를 절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의인화라고 하게 되면 섀도우에다가 레임을 붙이고 섀도우한테 레깅을 썼다라는 게 저는 더 문학적으로 멋있지 않을까라는 혼자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혹시 이게 아닐까 이것도 한번 답으로 검토해달라고 온 게 올렸는데 뭐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분명하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사실은 조금은 예. 제가 출제자라면 이걸 답으로 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반대로 여기 숨어 있단 말이에요. 레임이 여기 들어가 있고 섀도우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제자가 생각했던 건 섀도우일 수도 있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답을 공개 안 하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51대 49로 51% 섀도우에 저는 저는 마음이 좀 기울어요. 클락은 49%.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쓰라고 했는데, 이걸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쓰는 게. 근데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뭘까? 이게 fox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시 fox인데, fox가 들어왔다라는 게 과연 뭘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갑자기 이제 시상이 떠오른 거죠. 그 다음에 dark라고 이 dark라고 쓴 거는 어둡다라는 게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껌껌했던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살려서 적으면 여기를 그냥 적어봤어요, 여러분. 제 수업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은 답 이것저것 많이 적어보는 편이죠. 그러니까 뭔가 creative한 thought죠. 시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시고 이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이렇게 쓰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가장 쉬울 것 같고요.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고 시인의 머릿속에 subtly니까 이게 느낌이 어렴풋이 이게 확 지금 이 어렴풋이란 말은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왜냐면 darkness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로 어두움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희미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 또 괜찮지 않을까. 또 반대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은 한번 이렇게도 그러니까 지금 long thought라고 이거 쓴 거는 왜 그러냐면은 되게 머릿속에 어두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시상이 아이디어가 한참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을 넣었는데 뭐 이 말은 안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찾으려고 했던 poetic inspiration 시상 괜찮죠? 그게 시인의 머릿속에 pops up 떠올랐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적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할게요. 나중에 우리 1월달에 수업하면서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이 한 2024년도 4년도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5시간 동안 수업을 할 거거든요. 2회에 걸쳐서 2시간 반씩. 그러니까 5시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이거를 제가 뭐 철저하게 항상 제가 여러분 글을 읽을 때는 100% 확실하게 읽지 않은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해드릴게요. 꼭. 알죠? 그 다음 A형 10번이요. 10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장이 어떠셨어요? 글이? 일단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영어로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컬처라는 게 여러분 뭐 있어요? 제가 문화라는 건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방식, 뭐 가치관, 어떤 뭐 생활 방식 그런 게 컬처가 될 수도 있고 그 세종문화회관 서울에 있는 그런 문화회관 할 때 그런 문화는 예술의 문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있고 그게 밖으로 표출되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 익스프레시브 컬처가 표출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 예술이에요, 예술. 예술로 보시면 돼요, 예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글을 읽으면서 딱 떠올랐던 거는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
뭐 이렇게 다큐 같은 거 찍잖아. 그럼 그 사람들 원래 그 원주민들 아니라면서. 원래 다 사는 집들이 있는데 그거 찍기 위해 나와서 뭐 옷도 벗고 그다음에 화장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큐 찍을 때도 그렇고 관광객들한테 상품이잖아. 문화상품. 아마존 투어 이런 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이걸 읽었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볼게요. 그 투어리즘에 관한 리서치가 지금 활발히 진행. 근데 어떤 연구는 조금 별로 없나 봤더니 이거죠. 익스프레스 컬처에 관한 거. 그러니까 느낌이 우리가 어떤 예술이나 그걸 접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관광이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말은 왜 나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투어리즘과 세미아릭스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나중에 더 알아볼게요. 근데 이게 오버 엠퍼사이즈 하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는 게 뭐란 얘기죠? 이거. 이미지 컨슈머스요. 그 과정에서 뭐를 우리가 소홀히 다룬다는 얘기죠? 이미지 크리에이션을 소홀히 다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컨슈머스라는 게 결국 뭐죠? 이미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관광지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관광객들이 되겠죠. 그럼 그 어떤 관광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아마존 같으면 아마존 그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서울에도 무슨 뭐 북촌 투어, 무슨 뭐 한옥마을 투어 이래갖고 오지만은 사실은 진짜 그건 다 이미지 크리에이션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여기까지 모르겠다라고 뒤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In other words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자체의 예술, 그거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주로 이런 차원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tourist pressures가 뭘까요? 관광객들이 압력을 가한다? 즉 우리말로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아마존에 가면은 보통 원시인들은 그러고 산다며 너희들은 그런 게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마존 인터뷰 같은 것 중에 제일 웃긴 거는 어떤 분이 자기는 원래 이렇게 벗고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그 관광객들 놀러 오면은 그냥 이렇게 벗고 나가서 춤을 춰야 되는 게 되게 창피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관광객들의 프레셔스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것도 읽다 보면.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쭉쭉쭉 나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쭉 갈게요. 자, 됐죠? 그 다음 볼게요. 자, 투어리스트가 찾고 있는 건 뭐죠? 오텐틱한 익스피리언스를 찾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텐틱이라는 건 우리가 진품, 명품 할 때 진품이잖아요. 내가 아마존에 놀러 가? 그럼 아마존만의 고유한 뭔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진품이니까 어떤 느낌이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것.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경험을 찾고 있는 게 보통 관광객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막 여러 가지 기발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자, 투어리스트가 어떻게 하게 하는 거죠? Gaze at life죠. 삶을 볼 수 있게 해줘요. As it's really lived니까 실제 살고 있는 방식대로 그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또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어떤 가게 되면 실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그걸 막 이렇게 옛날같이 무슨 관광 유적지 이런 거 가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수업 때 여러분 오버 투어리즘 한 거 기억나요? 수업 들으셨던 분들? 이런 거 했었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 로컬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얘기하는 게 보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오텐틱한 익스피리언스를 지금 원하는 거야. 인위적으로 가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 매일매일의 어떤 삶을 들여다보게는 해줘요. 그죠? 근데 오텐티시티는요. 어때요? 스테이지 되죠. 그러니까 스테이지 된다라는 건 인위적으로 꾸민다는 얘기거든요. 무대에 올리는 거니까 가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꾸미는 거죠. 꾸미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 왜? 투리스트가 루킹 에잇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상을 보여준다라고 이거는 하나도 꾸미지 않은 일상의 어떤 평범한 모습입니다라고 보여주지만 관광객들이 보고 있죠.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인위적이란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컬처의 세상에서 오텐티시티를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 그럼 과연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유명한 인터라켄으로 갑니다. 스위스죠. 거기 가게 되면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grandiose physical environment가 있는 거죠. 알프스산의 그 웅장한 어떤 모습이 있는 거야. 근데 physical이라는 단어는 실제 이제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모습인 거죠. 알프스의 랜드스케이프죠. 그거는 무형의 어떤 컬처와는 달리 그거를 인위적으로 꾸밀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알프스산을 인위적으로 꾸며서 사람들 오게 만드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요소가 없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 여기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투어리스트들은 여기가 재밌죠. numerous human intruders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지만 알프스산을 관광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 인트루전, 보통 인트루전이라고 한 건 왜 그래요? 원래 상태를 들어가서 뭔가 변질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인트루전이라는 단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수없이 많아. 근데 그게 많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뭐가 있죠, 여러분? 알프스산 올라가려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올라가기 힘들단 말이야, 사실은. 됐죠? 그럼 자, for it is only with the aid of some of thes니까 이건 이때 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받아야지 뭐예요? 이 알프스산의 웅장한 장면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얘기하는 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인터라켄 알프스 산맥에 가더라도 인위적인 요소는 있다는 얘기예요. 왜? 기차 타고 올라가잖아. 리프트 타고 올라가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위적 요소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 알겠어요? 왜? 그 인위적인 요소가 없으면은 자기네들이 거기까지 직접 올라가야 되거든. 알겠죠? 직접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 감아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게 지금 이 부분이죠. 제가 지금 전체적인 이미지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알프스산의 내추럴 뷰티는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웅장한 거죠. too large 한 거예요. 가서 보면 와 하고 놀라는 거야. 그래서 임프레션을 스포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을 담아 갖고 오는 거죠. 아, 나는 이거는 정말 자연 그대로에 있는 그대로 경험을 하고 나는 오는 거야. 알프스산은 갔다 왔죠, 산맥을. 그러면 인위적인 경험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어센틱한 익스피리언스를 가졌다는 자신의 임프레션, 생각을 스포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알프스 산의 산맥의 그 자연 경관, 자연의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웅장하기 때문에 분명히 인위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관광객은 아마 없을 거다. 인터라켄이 어디에 있지 않다면 어디에 이게 뭐가 없다면이죠. If it were not for라는 건 without이니까. 그러나 그 지역의 유니크한 지오그래피 로케이션이죠. 아주 다른 곳과는 다른 딱 특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호수와 각종 산맥이 있고 사방에 이런 게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정도를 오늘은 할게요. 이거는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거는 1월달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더 풀어드릴게요. 여기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 들어갈 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에 있으면 거기만의 어떤 고유한 익스프레시브 컬처 있잖아요. 실제 그게 아닌 거죠. 그게 변질이 되는 거야. 인위적으로. 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온 단어 뭐죠, 여기는? 리스폰스죠. 그러니까 별로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이견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원문이 있기 때문에 원문에 이게 나왔다. 근데 이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문에 이게 나왔어도 다른 단어가 여기 들어가서 뜻이 통하면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애매한 게 사실은 예년엔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시 그건 되게 주관적인 이기 때문에 시는 사실 조금 애매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리스폰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뭐 다른 단어가 없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여러분? 알프스산은 왜 attractive 할까? 그 얘기죠.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죠. 저는 이 부분이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서 적는데 뭔가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적으셨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버전은 그런 취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제 버전은 제가 이렇게 적어봤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랜드스케이프의 그랜저가 휴먼 액티비티에 의해서 디미니시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대로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알프스 산맥의 자연 경관, 자연의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웅장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텐틱 익스피리언스라는 자신의 어떤 착각이죠, 어떻게 보면. 그 임프레션을 망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인위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그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쓴 게. 왜 그러냐면 그 그랜저, 웅장함이 위축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휴먼 액티비티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아까 휴먼 인터벤션스로 썼나요, 아까? 그걸 좀 바꾼 건데, 그런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조금 더 위축되고 경감되고 줄어드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죠. 없어요. 너무나도 웅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natural too large 이거를 그랜저로 적어준 거죠. 그러면서 제 버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답이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정답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제 버전의 답이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도 참고하시라는 의미지. 참고하시라는 의미고, 뭐 이 답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누구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되게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고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뭐랄까 좀 탄력적이라고 그럴까요? 이 답의 범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채점 하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채점을 할까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내용이라는 게 하나의 정답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은 내용이 몇 개 이런 게 들어가면 뭐 무난하게 처리를 해준다. 그 다음에 뭐 문법 형식적으로 뭐 어떤 문장의 어떤 뭐 그래머죠. 그런 것까지 다 본다. 뭐 그런 건 무시하자.
그럼 모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기입형 확실히 나갔다. 기입형이. 그러면 뭐 원문에 이게 있는데 올해처럼 뭐 좀 어떤 변동의 여지가 없다. 그럼 모르겠지만 나머지 답들은 상당히 열려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이게 정답이라는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말고 다른 취지로 썼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답은 쉬웠어요. 답은 쉬웠는데 토니 모리슨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시험 이거는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 출처라 뭐 이거 그게. 이건 알겠는데 이건 누구고, 이거는 누구고, 이거는 또 누구고. 이건 제 생각에는 딱 아무리 이렇게 중간에 끊어서 낸다고 했지만은 이건 사람이 누가 누군지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물론 일단 답을 다 정리를 해보고 이거를 여기 나왔죠. 이걸 들어가서 이 캐릭터를 봤어요. 누군지를. 뜻밖의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쉬의 남편인 거야. 근데 이게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여자 이름으로 보여요? 남자 이름으로 보여요? 이거? 여자 이름 아니에요? 영화 배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게 여자 이름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하고 찾아봤더니 어떤 중성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 이름이. 남편입니다. 답은 사실 뒤에 나오는데 보세요.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시험이라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모르는 거야. 알겠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간다고 해보자고요.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럼 가너가 arrangements에 agree 했대요. 이 arrangements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뭐뭐 하기로 약속 이런 느낌이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 저게 배열의 뜻이잖아. 얘는 이쪽에 놓고 얘는 이쪽에 놓고 그런 게 arrange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파티 같은 거 행사 준비할 때도 arrangement를 쓰는 게 왜 그래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뭔진 몰라요. 뭔진 모르는데 이 할리와 했던 이 arrangements에 이 사람이 yes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봤더니 it meant more to him that 이에요. 이시 뭔가가 헷갈리죠. 이거는 조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이건 아니죠. 복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주어 진주란 말이에요. 근데 she go free예요. 이거 뭐예요 또? should가 없나 이런 느낌? 그럼 대절이 이 사람한테 갖는 의미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크다. 제일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she go free, she should go free, should의 느낌이 빠졌다. 그럼 she가 자유의 몸이 돼야 한다.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딱 그걸 그렇게 보이는 순간 이제 she가 이제 주인공이죠. taken cross the river 하는 거를 그냥 허락을 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 take me across the river 하란 얘기죠. 그죠? 그거잖아요. taken across the river니까 나를 강 저쪽 반대쪽으로 데려가도 좋다는 얘기야. 그럼 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항상 문학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강 반대편이라는 의미가 엄청난 커다란 변화죠. 강 반대편이니까 이쪽 강에다 저쪽 강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뭐가 됐는지 몰라. 엄청나게 바뀌는 거야, 쉬가. 그리고 두 가지 어려운 것 중에 그게 뭔데? 서 있어. standing on a feet이니까. 근데 결국은 주저앉겠죠. dropped니까. 그러니까 dropped 될 때까지 서 있는다 이런 게 아니라 서 있는 거야. 그래도 꿋꿋이. 그러다가 자기가 무너지는 거죠. 그걸 할 건지 아니면은 last is a problem, only one living child를 떠날 건지. 근데 거기서 어떤 어려운 걸 택한 거예요? made him happy. 힘은 또 누구예요? child인지 이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이게 she라고 생각을 해갖고 제 편견이지만 child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이를 기쁘게 하나? 모르겠네요, 사실.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never put to him, 힘한테 이 질문을 안 한 거죠. 자기가 자신한테 했던 질문. 어떤 질문이에요? 도대체 왜? 자, 60살 가량이죠. 아드니까. 노예예요. 근데 걸을 때 보면 다리 하나 없는 개처럼 걷죠. 쩔뚝쩔뚝 거리는 거예요. 그런 60살, 60대의 할머니 노예가 지금 과연 자유가 필요냐는 얘기죠. 이제 대충 알겠어요. 노예를 풀어주는 거고 arrangement가 그거고. 풀리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 아들은 노예니까 아들을 떠나야 되고 뭐 이런 거 같죠, 여러분? 느낌이? 그러면서 step foot on the free ground죠. 자유의 땅에 이제 딱 발을 디디는 순간 자유의 몸이 된 거야. 뭐가 안 믿겼을까?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자기는 모르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게 뭔데? 이 사람 역시 자유의 breath를 한 번도 draw 안 해봤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자유만한 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가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 근데 it scared 합니다. 이 말이 되게. it이 뭘까? 이 it이겠죠? 그럼 그 it이란 건 free breath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오히려 자유의 몸이 되면서 두려워지는 거죠. 뭔가 이상해. 뭔가 잘못되어 있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왜? 자유의 몸이 됐는데도 영 껄쩍지근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자신의 손이 보여. 그리고 생각. 뭐라고 생각? 대절이라고. 아, 이 손이 내 거구나. 이 내 손. 그러니까 자기가 손이 있는지도, 그러니까 자기란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살았던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가슴 안에서 뭔가가 knocking, 쿵쿵 뛰는 걸 느낀 거고, 헉, 그때까지 모르던 걸 알게 됐죠. 내 심장 박동. 아, 나도 심장에 뛰고 있는 사람이네. 그 heartbeat이 지금까지 계속 거기 있었던 거야. 이 쿵쿵 두드리는 이 심장 박동. 내가 걔까지 심장이 또 뛰고 있었던 거네. 바보 같다는 생각. laugh out loud니까 커다랗게 웃기 시작. 이 가너. 이 사람이 아마 너의 주인 같아요. 돌아보면서 뭐가 재밌는데 뭐가 그렇게 웃긴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앞에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읽으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명사가 나와요.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문맥 자꾸 중요시 말씀드리는 게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시제 얘기는 사실 안 했는데 건너뛰었는데 대명사가 나오는데 이게 뭘 가리키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글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여기서 헷갈렸어요. child인데 힘이 누구지? 막 이렇게 되면 저는 솔직히 이거 뭐지? 글이 안 읽혀요. 근데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읽어 나가는 거야. 읽어 나가다가 여기서 좀 프리덤 요 얘기에서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좋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자유가 두려운 거고 왜 그럴까 봤더니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면서 살았던 적이 없는 거죠. 자, 근데 답은 뭘까? 자, 봐봐요. 자, 이 사람이 트랜스포머티브한 체인지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하게 되죠. 세상이 완전히 진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뭘 알게 되냐면은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her something이 ultimately awakens, 즉 이 여자 안에 있던 in her니까 sense of freedom과 animated state of being을 깨워준 거죠. 그때까지 잠자고 있던 이거를 깨워준 겁니다. 여러분 답 뭐라고 쓰셨어요? 시험 보셨던 분들? 어떻게 쓰셨죠, 여러분? 여기 쓰기 싫지, 여러분. 틀린 분들은 쓰기 싫을 거예요. 그냥 내가 할게요, 여러분. 내가 다 할게. 그냥 오늘 들으세요. 일단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걸 느낀 게 자신의 손이죠. 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였죠? heartbeat이죠. 손이냐, heartbeat이냐예요. 둘 다 그 전까지 자기 것이라고 느끼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 생각에 핵심은,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문제에서 핵심은 제 생각에는 ultimately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nimated,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왜냐면 ultimately 하게 되면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 결국이죠. 그래서 손에서 시작해서 심장박동이 됐다. 그럼 ultimately 따지면 heartbeat이 아닐까. 그 다음에 animated죠. animated라는 게 여러분 뭔데?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 energetic한 거죠. 그럼 심장이 파운딩하는 거, 쿵. 그런 느낌이라면 저는 똑같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해준 거는 두 가지이지만 둘 중에 heartbeat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 쓰신 분들은 글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다른 어떤 답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여러분 다른 답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문 자체가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요. 지문이. 근데 제가 느꼈던 거, 뭐 작년, 재작년 제가 뭐 인터넷 영상,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지만 이거 말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을 아닐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금년에. 그래서 올해는 그런 면에서 따지게 되면은 막 어렵다. 사실 이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나게 어렵다는. 이게 되게 황당했죠. 이게. 왜냐하면 그 퀘션이요. 근데 저 생각엔 모르겠어요. 퀘션이 아까 단어가 뭐가 하나 나왔죠 앞에.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제가 뭐 답이 뭐 제 답이 확실하다고 얘기 못 하겠지만은 그냥 퀘션이 뭐라고 썼죠? 어디 썼죠? 앞에 무슨 단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있나요? 아, 푸트 그거요? 거기 있었구나. 이거요? 이 질문을 던졌다? 글쎄요. 제 생각은 이거는 이거 쪽으로 저는 마음이 거의 99% 키웁니다. 네. 일단 B3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저는 저는 이 긴 글을 읽고 물어보는 게 고작 이거며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제가 사실 번역을 이건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뭐 답이 그냥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답이 뭐예요?
이거는 뮤직이죠. 뮤직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왜 어려웠냐면은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은 이게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스탠다드 영어가 아닌 우리가 옛날에 조금 못 배운 사람들이 쓰는 영어다라고 비하했던 그런 영어가 나온 이 영어 문장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거예요. you ain't got 이거 나오고 이중 부정 계속 나오고 ain't got nothing 이런 식으로 나오고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평가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영어가 나오는 게 좀 생뚱맞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학교 영어에서는 이런 걸 전혀 안 가르쳐 줬잖아요. 저는 가르쳐 줘야 된다는 쪽인데 안 가르쳐 줬고 평생 제도권에서 근데 갑자기 이제 교사 임용 시험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의 길만 걸어온 사람들한테 갑자기 그냥 이런 걸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여기 코멘트를 채울 거는 뮤직이죠. 이것도 사실은 이견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문제를 출제를 하지만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 다른 시험이지만 내가 어떤 거를 밑줄을 긋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그냥 이디엄 하나 어떤 표현 하나를 물어보는 거는 지양해요. 최대한. 어떤 이디엄 이거 너 뜻 알아? 이런 식.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밑줄 친 부분이 앞뒤 문맥에 의해서 무슨 뜻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근데 이건 사실은 거의 이디엄에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이디엄도 아니죠. 그냥 그 표현이죠. 그래서 타임 클락을 펀치한다 그러면 출근하는 거란 말이에요. 출근. 옛날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몇 시라고 이렇게 찍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건데 자기는 그거 하기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 밑에서도 일하고 싶지 않다예요. 답은. 근데 이제 뒤를 보면은 너 사람들 쓰레기 치우기에는 네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냐? 네가 얘기하는 10달러 어디서 온 줄 아냐? 내가 다른 사람들 쓰레기 치워준 거니. 근데 난 너한테 돈을 줘? 너는 너무 게을러서 일을 안 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렴풋이는 나오지만 이 펀칭, 타임 클락이라는 이디엄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쓰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솔직히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디엄이 아니라 일반적인 단어가 들어가고 일반적인 단어들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앞뒤 문맥에 의하면 그런 뜻이 아닌 경우 그런 걸 내는 게 저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문맥을 가지고 푸는 것. 근데 이건 문맥을 가지고 풀기에는 조금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하자는 없죠. 문제 자체는 하자는 없겠지만 저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합니다. 틀리신 분들은 제 생각엔 조금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사업하고 싶은 거야. 느낌은. 물론 밑에 가다 보면 이제 음악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밑에선 일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쓰시면 다른 그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일 하고 싶든지 음악하고 싶든지니까 anyone else라고 쓴 거는 자 work for himself예요. himself가 아닌 다른 사람 밑에선 일하기 싫다. 그런 느낌으로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B8. 저거 조금 전에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수업 정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 해드릴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읽어도 전체적으로 흐름 파악하는 건 여러분 실력 정도는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거 이제 막 중간에 스탠다드 영어가 안 나오고 그래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게 좀 아마 힘들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8번.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정답이 어디가 섀도우죠? 어디요? 시요? 시? 시가 정답이 섀도우 같냐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섀도우도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51% 섀도우 쪽으로 기울어요. 왜냐하면 클락이 너무나 생뚱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올려도 봤어요. 게시판에 제가. 혹시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문제를 내는 사람 차원에서 제가 출제를 이 시험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여러분 그냥 너무 제가 또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걸 문제로 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너무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너무 희망 갖지 마시고 그냥 자 그 다음 볼게요. 저게 아니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거고 저게 그렇다고 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시험의 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자, B-8. 자, 시그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다른 어그리즘스의 액션을 바꿔놓는다고 얘기를 하죠. 이 받는 사람이 리시버가 되는 거고 그걸 보내는 사람이 시그널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그 시그널을 상대가 받겠죠. 그거는 뭐 밑에도 나오지만은 시각 어떤 눈으로 보이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언의 뭔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시그널을 보내는 거야. 그 상대가 뭔가 그걸 보고서 이제 행동을 하는 건데 지금 하나는 manipulator라고 썼고 하나는 mind readers라고 썼죠. 그러니까 시그널을 보내는 쪽은 시그널러고 받는 쪽은 리시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그널을 보내는 시그널러는 프라이빗한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죠. 프라이빗이니까 리시버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Some aspect, disability, intention.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도,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근데 자기만이 알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가 내가 어떻게 이걸 저 상대한테 표현할까? 시그널을 자기가 골라서 리시버한테 보낸다는 얘기죠. 그죠? 보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되게 엄청나게 커다란 몸집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째려보면서 지나간다.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 엄청나게 큰 거구의 이 몸집의 이 사람은 사실은 싸움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쳐다보면서 지나가. 까불지 마.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걸 이제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그 받는 사람이 리스폰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액션. 그러면서 이제 셀렉팅한 액션을 선택을 해. 어떤 액션 할까? 그럼 고개 숙이면서 지나가는 거죠. 질 것 같으니까. 됐죠? 그럼 그게 베너핏이 될 것인지 커스트가 될 것인지는 이 두 개인 보내는 쪽 받는 쪽이 어떤 행동을 따라 달라진다. 조금 애매해요. 이 베너핏하고 커스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BC 분석할 때 나오는 BC잖아요. 저기 경제에서 비용과 편익 그 분석 그건데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시그널을 보낸 게 내가 이런 리스폰스를 보인 게 득이 될지 나한테 실이 될지는 이 두 사람이 보이는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죠. 그 시그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뭐 MMA다, 올라가서 노려본다, Fighting Ability to Competitors 뭐 이런 거. 사립학교에서 저 이번 학기에는 이 정도 필요합니다. 부모님한테 뭐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나 짝짓기 잘할 수 있어. 나랑 짝질 사람 뭐 이런 거죠. Genetic Ability 뭐 이런 거. 그냥 쭉 읽으면 돼요, 여러분. 그럼 이런 식의 이 이론이 지금까지 한 거. 여기 핵심이 뭐냐면 여기 좀 어려워져요. 우리 또 이런 이과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Evolutionary Equilibrium이죠. 밸런스란 말이에요. 솔직히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하겠죠. 변하다가 어느 정도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이 둘 다 베너핏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에 의해서? 아까 주고받고 했죠. 시그널을 주고받잖아요. 거기서 둘 다 베너핏이 있어야 돼요. 그때 만약에 리시버, 그 시그널을 받는 쪽에서 베너핏을 못 받았다. 알겠죠? 그 어떤 자기가 보인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가 더 해가 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selection은 would favor receivers that ignore the signal이죠. 이 말이 어려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결국 뒤에 가서 풀리는데 뭐죠 여러분 이거? selection이라는 게 natural selection이잖아요. 보통 이거를 보통 자연 선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옛날엔 자연 도태라는 말도 썼어요. 이거 배우셨죠? Survival of the fittest. 이게 적자 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환경에서 적응하는 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선택을 받는 거죠. 그럼 선택이 이쪽을 페이버한다는 얘기는 그 시그널을 무시하는 애가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좀 어렵죠. 다시. 그러니까 이 진화의 균형 상태, 그러니까 뭔가 안정 상태에서는 크다랗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의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는 멸종을 하고 누구는 사라지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우리말로 균형 상태, 이 안정 상태를 가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시그널러스나 리시버스나 둘 다 이런 어떤 시그널 서로 주고받는 거에 의해서 서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시버가 손해를 본 거죠. 그렇죠? 자기의 그 본 리스폰스로 인해서. 그럼 처음부터 아예 그 시그널을 무시했던 리시버가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여기 어려워요. 잘 봐야 돼요. 이건 어려웠어요. 글이. 그럼 this requirement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럼 서로 보내는 시그널은 반드시 이런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좀 못 믿겠던 그 처음에 그랬던 건 뭐냐면 설마 답이 너무 쉬웠던 거예요. 답이. 왜냐하면 여기까지 상식적으로 보면 좋은 단어가 나와야 돼, 나쁜 단어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건 물어볼게요. 좋은 단어가 나와야 돼요? 나쁜 단어가 나와야 돼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그저께가 수능하면서 말씀드렸죠. 문맥 읽으시라고. requirement가 뭐예요? this requirement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그냥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리딩 할 때 항상 말씀드렸죠. 이 훈련을 이렇게 하시라고. 이게 뭐냐고요.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requirement라는 거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하는 것. 위에서 나온 건 뭐예요? must예요. 그럼 signals와 receivers 둘 다 benefit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signals가 이런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해야 된대요. 상식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둘 다한테 도움이 되려면 긍정적인 의미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는 그냥 여기서 그럼 좋은 얘기가 와야 되는데,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행동을 보였는데 오히려 얘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거야. 그럼 처음부터 시그널을 받지 않은, 즉 커뮤니케이션 이따 나오지만 그걸 안 한 애가 살아남는 거죠. 볼게요. 자, 이게 논란의 중심이었고요. 논란거리였죠. 그 다음에 됐고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하게 되면 이게 항상 논란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럼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무슨 의미?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dishonest니까 거짓말로 시그널을 보내는 거야. 싸움도 하나도 못하는 애가 딱 와갖고 뭐 까불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그걸 듣고 나서 위축이 돼서 정말 안 까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거를 무시했던 애가 더 잘 사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럼 A와 B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정의를 내립니다. 자, dishonest는 언제 발생? 잘 보셔야 돼요. 자, receiver, 시그널을 받은 receiver가 머릿속에다가 X라는 거를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얘 시그널을 보낸 애가 보낸 시그널은 X구나.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요. 어떤 식이죠? 시그널러한테 베너핏 되는 방식이죠. 당연히 시그널 보낸 애가 그런 시그널을 보내면서 나빠지면 좋아, 그거 안 되잖아. 그 좋아지는 쪽, 이득이 되는 쪽. 그 다음에 but also benefit이죠. 여기는 would가 왔어요. would가 왔다라는 거는 뭐뭐 하게 된다면 benefit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would가 온 건 if랑 연결시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if랑 연결시켜야 돼요. 자, 뭐일 경우에는 그 신호를 받은 receiver한테도 어떻게 될까? x가 y를 의미한다. 그런데 y가 거짓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문장 형태가 조금 이상해요. 이건 제가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해를 할게요. 뭔가 다른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장 형태는 좀 이상합니다. 다시 x가 y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y가 거짓인 거예요. 즉 내가 x라는 신호를 받아서 나는 딱 행동을 보인 거죠. 근데 x가 y를 의미하는데 y가 거짓이다. 그런 식이어야지만 어떻게 돼? 리스버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뭐래? 원래 줬던 정보가 거짓이란 얘기예요. x라는 게. 자, 이 안 해도 돼. 왜? in other words하고 뒤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간의 dishonest한 커뮤니케이션 언제 발생? 시그널이, 즉 저쪽에서 보낸 시그널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에? 그걸 보낸 사람의 ability나 need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지도 않은 능력에 관한 어떤 시그널을 보내 필요하지도 않은, 아까 의도하지도 않은 거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은 서로한테 정직하지 않은 뭔가 거짓, 허위가 들어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정의를 이렇게 내리니까 dishonest가 더 유리한 거야. 속이는 게 더 유리한 거죠. 누구한테? 시그널러한테. 그렇잖아요? 시그널을 보낸 애한테 그대로 자기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dishonest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리한 거죠. 그게 부각이 되잖아요. 그럼 뭐하러 제대로 할 필요 없죠. 거짓말하면 되지. 그럼 이 this definition이 begs a fundamental question이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한테 하게 만들어요. 그게 뭔데? 굳이 그러면 자, any organism이죠. 어떤 생물체든지 honestly하게, 즉 정직하게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뭐에 있냐는 얘기야. 왜? dishonest를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자신한테 더 이익이 되고 보답, 보상이 돌아오는데 왜 굳이 honest한 시그널링을 보낼까? 그 얘기죠.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요. 아주 weak한 사람이 있죠? 뭐라고 보내? 자기가 되게 강한 것처럼 보내.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약한 사람이 다른 약한 사람이나 되게 강한 사람한테 뭐하게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yield resources니까 yield는 포기하다잖아요. 그쪽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베너핏이 있기 때문에 dishonest하게 하니까 더 쉬운 거죠, 삶이. 그럼 이런 사람들의 genes가 더 퍼지는 거야. 즉 유전적으로, 즉 이런 사람들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ultimately. 그러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럼 dishonest한 individuals들이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죠. 믿지를 못하니까. The rate of dishonest signaling이 더 많아져요. 그죠? 그 속도가 더 커지고 더 많아질수록 natural selection, 아까 얘기한 자연 선택, 자연 도태예요. 즉 자연적으로 더 유리해진 건 이런 receivers들한테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즉 유전적으로 evolution 뭐죠, 여러분?
진화, 그죠? 그걸로 봤을 때 이런 리시버스들이 살아남는 거야. 어떤 사람들? strengthen 시그널을 무시한 거죠. 됐죠? 무시한 거야. 이 오버라는 거는 페이버에 걸립니다. 즉 거기에 notice, 주목하고서 그대로 따라했던 애들보다는 그 시그널을 무시한 애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시버가 그러면 저쪽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무시한다. 그럼 내추럴 셀렉션이 더 이상은 이거를 유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링 그 시스템하고 내추럴 셀렉션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끝부분은 솔직히 잘 이해 안 됩니다. 제가 이것도 나중에 확실히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면 evolutionary equilibrium으로 들어간다. 도달한다라는 게 아까 얘기한 안정상태를 찾아가게 되면 서로 믿을 수 있는 시그널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마도 시험 때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은근슬쩍 넘어왔죠. 지금 한 대여섯 군데 저도 몰라요. 뭐 뒤에 이론을 모르는 것도 있고 과정을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은근슬쩍 넘어간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시험 때 이 정도만 알고 보통은 다 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첫 번째 들어갈 거는 뭐가 될까? dishonest information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베네핏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밑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의 reliable이 올 수밖에 없고요. 맞죠? 맞나요? 제가 적어놓은 답이 여기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렇다면 굳이 왜 dishonestly 하게 하면 그죠?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할까?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둘 다한테 베네핏이 안 간다.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제가 주목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dishonest한 시그널링을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쓰셨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인지 제가 확신은 못하겠는데 이분이 요구한 게 출제자가 요구한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쓰시든지 honest한 시그널링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래요?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베네핏 되는 시그널링 시스템이 있으려면 이래야 한다. 그죠? 똑같은 얘기를 뒤집어서 적으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만약에 dishonest한 시그널링이 dominate 한다. 룰도 한다. 이 룰은 완전히 주름 잡고 지배하다예요.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ED를 굳이 쓴 거는 그렇게 된다면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느낌 하에 뭐가 없다? 시스테마틱한 커뮤니케이션은 없게 된다. 이 정도 두 가지 정도의 느낌으로 쓰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줄이 나오고 이 뒤에 내용을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정도로 이런 취지로 쓰셨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얘기도 한마디도 못 해보고 대화도 못하고 지금 계세요? 우리 뭐 점이라도 하나씩 찍어볼까요? 채팅창에. 그저께 수능하면서는 그냥 막 시끌벅적하게 막 4시간 동안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여러분들이 조용하니까 계신 거죠? 대답 한 번밖에 안 해주시네. 아유 힘들죠? 듣고 있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냥 보통 답 맞출 이게 뭐 답이라는 전제하에 말을 하는 거지만 답을 맞출 때는 되게 막 그동안 공부해온 것도 생각나고 시험장 들어가던 것도 생각나고 이 문제 풀 당시도 생각나고 막 고민했던 것도 생각나고 이거 그 당시에는 왜 이해 못했을까 그것도 생각나고 만약에 뭐 대부분이 막 보통의 대부분은 항상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금년에 못 봤는데 내년 막 또 이 생각도 막 하는 거고 참 이 순간이 쉽지가 않아요. 이 순간이.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를 찍어서 올릴까도 했어요. 혼자서 찍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막 저도 힘든데 근데 일단 그냥 제 생각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시간을 두고 제대로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수업 제대로 하는 거는 조금 잠시 후에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말을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딱 받아들이기 쉽진 않겠지만 시험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덜 힘든데 저는 통역대학원 입시가 토요일날 시험을 보고요. 1차 시험이 토요일. 아니 여러분보다 더 힘들 수 있어. 왜냐면 1차 시험이 토요일이었고요. 2차가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근데 2차 발표를 하루 전날이에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1차 보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금요일날 2차 그 1차 합격자 발표하고 그 다음날 2차 시험이에요. 이 스케줄이 이해가 돼요? 그럼 1차를 보고 사람들이 대부분 놀아. 금요일까지 놀아. 근데 갑자기 붙은 거야. 그래서 막 하루 동안 또 막 2차를 준비하고 물론 그 전에 준비는 다 했지만 그랬던 기억이 나요. 똑같아요 저도. 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놀러 가려고 생각 다 하고 뭐 다 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붙었대. 그래서 뭐 하루 동안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시험은 그 시험의 신이 내려다보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시험의 신에게. 그래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또 거의 엄청나게 또 그냥 필기해 놓은 거 정리해 놓은 거 막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을 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이 거기도 이제 거의 4분의 3이 주관식이었으니까 특히 주관식은 몰라요. 여러분 결과를. 결과를 여러분이 속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못 본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내가 잘 봤어도 나보다 잘 본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죠. 무서워요. 그러니까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거 하겠습니다. 제가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라면은 제 의도를 아니까 얘기를 조금 더 솔직하게 하겠는데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하게 되면 제가 또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자, 요약 문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황당함을 금치 못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을 하라고 하는 건데 옛날 한 10년 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옛날에 비하면 좀 그렇지만 하다못해 이제 저는 좋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수업 때 이 요약 문제를 되게 힘들게 만들었죠. 여러분 수업 들으신 분들 되게 글도 어렵고 읽어야 될 글도 어려운 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한테 뽑아주시는 요약하는 글도 상당히 제가 엄격하게 보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래야지 여러분 실력이 는다. 글을 잘 쓰는 과정에서 실력이 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겠지만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은 진짜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실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은 purely physical한 representation이에요. representation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수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묘사하고 제가 이제 표시하고 묘사하고 뭔가 설명하고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라 그랬죠. 이거 대표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100% physical한 representation이다. physical은 제가 실물이라죠. 실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게 되면 그는 디지털한 표현, 묘사가 되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오브젝트를 기록한다. 뭘 사용해서? finite set of symbols니까 일정하게 정해진 심볼스죠. 결국 디지털 심볼스예요. 01, 01, 01, 11, 00 뭐 이런 거죠. 핸드폰 카메라는 우리의 얼굴을 뭐로 나눌까? 숫자 그리드로 나누는 거죠. 그 조그만 셀. 그 셀에 given a number죠.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네. 그리고 이런 numbers들이죠. 뭐가? 우리의 디지털 이미지의 에센스를 구성하는 것. 그죠? 별로 필요 없어요. This digital representation, 이른바 디지털 사진이죠. 핸드폰 사진이에요. 폰카. 네, 그죠? 그거 찍은 거. 그런 베네핏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장점이. 뭐에 비해서 좀 더 트레디셔널한 피지컬 여기 피지컬 레프레젠테이션은 이게 실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로 의도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 줄이죠. 이거 하나예요. 정말로 당황할 정도로 이 앞에 거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결국 이 얘기예요. 주제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사진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장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비해서? 기존의 일반 아날로그 사진에 비해서. 첫 번째, stored니까 저장인데 장기간 저장. 근데 information이 erosion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낮아지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저장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의 페이스를 넘버스로 바꾼다. 디지털화 시키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숫자화된 버전이 유지가 되고 전송이 되고 퀄리티는 떨어지는 게 없고 그럼 계속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뭐 이메일로 보내면 그 상태대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썼던 아날로그 사진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 디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런 디지털 이미지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상태대로 그대로 남아있다. 무난하죠, 여러분? 그럼 지금 결국 뭐예요, 여러분? 요 얘기야, 요 얘기. 이거죠? 두 번째, 스태틱하지 않대요. 스태틱은 정적인 거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디지털 사진은 manipulate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작이라는 나쁜 단어로 쓰지만 결국은 뭐죠? 원하는 대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 디지털 사진이죠. 더 밝게, 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비주얼 이펙트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면 웃는 얼굴을 추가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나무를 없앨 수도 있고 심지어 눈색을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아마 불가능했을걸요? 아날로그 사진으로는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도 쉽다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또 친절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저장 가능,
manipulate 쉬워. 이거죠. 정말 이렇게 쓰려고 했으면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이 말을 써주고 있죠.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써놓으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자, 두 가지 에센셜한 퀄리티스가 있죠. 이 디지털 사진의 속성인 거야. 그게 물론 장점을 오퍼하지만 또 우리가 이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죠. 왜요? 알고리즘이 나오고 이게 나오는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거 된 우리의 사진이 온라인에 떠다니는 거야.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올린 인터넷 내 그림 뭐 사진이 그냥 인터넷에 왔다 갔다 떠돌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사진을 올릴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그러니까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만약에 이렇게 이 원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글이 되게 바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좀 말이 돼요, 여러분? 주제는 베네핏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네핏 두 개를 얘기하고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베네핏이 있는데 조심해라죠. 생뚱맞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흐름은 그래. 결론 장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이 두 개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심하세요. 이게 얘기예요. 조금 생뚱맞습니다. 결론 내용이.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한테 그냥 물론 이거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한번 뭐 공부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도 괜찮고요. 주제 문장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통 여러분한테 버전을 여러 개를 드리죠. 수업 때 그렇고 여러 개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시면 돼요. 가장 쉽게 디지털 사진이 아날로그 사진에 비해 장점이 있다죠. 그게 주제예요. 그러면 결론이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고 have요. 쉽게. 여기 오퍼가 나왔었죠. 이렇게 잘 보세요. 문장을. 그 다음에 boast라는 단어도 괜찮아요. 이걸 뽐내다로 외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boast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쓰시게 되면 아날로그의 한 피지컬 사진에 비해서 디지털 사진은 몇 가지 측면에서 excel하다, 뛰어나다 라는 식으로 써도 괜찮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쓰시게 되면 이렇게 쓰시면 첫 번째 식으로 쓰시면 되고 조금 영어가 많이 하셨고 글을 쓰는 게 조금 좀 여러 가지 가능한 분들은 바꿔보는 것도 괜찮죠. 바꿔보는 것도. 어차피 지금 여기서 주는 제약은 네 단어 이상인가요? 네 단어 이상 연속 단어로 쓰지 말아라. 이것만 나왔기 때문에 보통 그것만 면해보자라고 하고 본문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그거는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제가 채점자의 입장이라면 네 단어 연속 쓰지 말라 그랬지만 그것만 피해 가려고 쓰는 글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그냥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시는 거 괜찮고 두 번째, 그럼 장점. 첫 번째 쓰시면 돼. 첫 번째는 어떻게 쓸까? 여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읽다가 제가 그랬잖아.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써먹을 만한 단어를 찾아보라 그랬죠. 근데 이에 보시게 되면 여기 뭐가 나와요? degrade가 나오죠. 이런 거 써먹는 거야. 쓸 수 있죠. 오랫동안 스토어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over time,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진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다. 이런 거 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 생각하실 거 지금 앞에 디지털 포토스로 일부러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버전 두 개를 드리려고 다르게 써도 되지만 그냥 이거 똑같이 받았으니까 그 다음 문장에선 데이로 받을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문장, 하나의 글을 쓴다면 이거를 또 똑같이 쓰지 마시라 그랬죠. 데이로 받든지 최소한.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이미지스도 괜찮고 뭐 디지털 미디엄도 괜찮고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 보세요.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고 되게 쉽죠.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글을 쉽게 써라요. 쉽게 써. 알겠죠? 그러니까 they don't를 써도 되고 they won't를 써도 괜찮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도 degrade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해보시라 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degradation 없이 저장 가능. 괜찮죠? 또 다르게 표현을 바꿔보면 이게 연습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걸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퀄리티가 로스 되지 않는 거. 그 다음 아까 숫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숫자 얘기를 한 번 더 써주면 디지털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영원히 바뀌지 않는 숫자로서 안전하게 저장. 또 괜찮고 약간 재밌게 써볼까요? 하나?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날로그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잖아요. 그죠? 색이 바래는데 그걸 페이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degrade라는 단어를 쓰는 게 괜찮지만 마치 아날로그처럼 디지털 사진에 페이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색감이 뭐 흐려지고 변색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degrade를 페이드로 바꾼 거예요. 재밌죠, 이런 게. 여기다 따옴표를 쓰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게 아날로그 사진처럼 그런 느낌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페이드 되지 않고 지금 현재 그대로 계속 남아있다. 이 정도의 문장을 쓰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는 아까 manipulate 나왔죠. 그러니까 manipulate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지금 썼나? manipulate 한번 썼어요. 보세요. 그 말고 이제 이럴 때는 보세요. 여기 디지털 포토즈로 썼죠. 데이로 바꿨죠. 데이를 한 번 더 써도 되고, 여기서 이미지 같은 단어로 바꿔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습관이에요. 글을 많이 써본 사람분들은 바꾼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바꿔요. 뭐 이미지 괜찮고, 아까 얘기한 미디엄도 괜찮죠. 그러니까 alterable인데 이거는 수정 가능. 근데 크리에이티브 하나 넣어주니까 괜찮죠. 기발해. 어떻게 저렇게 바꿨지? 바꿀 수 있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몇 개를 알려드리는 거는 이런 공부 속에서 여러분들 영어가 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꾼다라는 걸 되게 많이 쓰는 유명한 단어 포토샵을 쓰시면 되죠. 포샵질을 하는 거죠. 이게 이른바 포샵질인데, 여기다 따옴표 써주면 괜찮아요. 왜냐면 이건 요즘은 안 쓰는데 옛날엔 많이 썼어요. 저 따옴표를 그냥 습관적으로 썼어요. 포샵 하는 거라고 써주시든지, 아니면은 or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manipulate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이 원 동격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더 보기 좋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답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요약문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100% 자신 있는 단어들이에요. 어려운 단어 쓰지 마시라 했죠. 아니면 also 쓰시고요. 바꿔준다는 얘기를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to 쓰셔야 돼요. 크리에이티브한 체인지를 가하는 거죠. 이것도 가능. 그 다음에 아까 effect A가 나왔으니까, 본문에 effect A가 나왔으니까 뭐 furthermore 쓰고서 하나 이렇게 덧붙인다는 얘기를 써주시고, 디지털이 뭘 가능하게 한다? 여러 가지 비주얼 이펙트를 가능하게 한다. 뭐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결론이죠?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생뚱맞게도 사진 올릴 때 조심하세요. 그죠? SNS에 사진 올릴 때 조심하세요. 그게 결론이야. 그러면 두 가지 버전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베너핏들을요, 악용할 수 있어요. 나왔죠? 악용을 해서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말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아세요. Be careful about what we share죠. 이런 거 되게 괜찮아요. 사진 올릴 때 조심하세요. 올렸고 공개 갖고 다 보는 거잖아. 그게 what we share죠. 조심해라. 좀 생뚱맞은 결론이지만. 아니면 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칼을 여러분이 칼에 잘못하면 벨 수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칼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칼을 안 써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 그럴 때는 사용자가 알아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도 괜찮죠. 반면에 하시면 돼. 반면에 할 때 이런 거 on the flip side나 on the other hand 괜찮죠. 그러니까 맨날 however 이거만 쓰지 마시고 case of a user, 이게 user beware가 그 뜻이에요. 사용자가 주의를 해야 되는 케이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문제 없는데 너가 주의를 해야 돼. 쓸 때.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 사진의 퀄리티스가 악용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misrepresentation을 만들 수 있죠. 우리의 허락도 없이 라고 쓰면 어떨까? 그냥 간단하게 이거 쓰시면 돼요. 이런 거. 아니면은 저는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이 요약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속 4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거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실력도 안 늘고, 첫 번째 영어 실력, 두 번째는 여기서 어떻게든지 찾아서 이렇게 써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단어 몇 개 바꿔서. 근데 그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제 생각엔 70-80%라 했죠. 문장도 안 맞고 뜻도 안 맞고 문법적으로 틀리게 되고. 왜? 막 어거지로 단어만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공부를 하실 때 내 버전으로 써보는 연습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문장을 좀 적어 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대로 쓰게 되면은 보통 이것만 좀 바꿔봐야지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업로드 한다라는 거는 쉐어 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좀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2시간 이내로 끝내려고 했는데 끝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세한 설명, 저는 나름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는 완벽함을 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는 거는 1월달 수업으로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4주 동안 올해 문제, 작년, 재작년, 그전해 문제 4년 정도면 충분하죠. 최근 4년 동안의 문제를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완벽하게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